안녕하세요. 밤에 소변 때문에 깨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효과적으로 야간요를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은 특별히 한의학의 권위자를 한분 모셔왔습니다. 청명 부부 한의원의 김기탁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청명부부 한의원을 운영하는 김기탁입니다. 한의학 전문 채널 생명을 치료하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간요에 대해서 의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김기탁 선생님과 함께 한의학적인 내용까지 같이 아울러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야간요를 주제로 잡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야간요 유병률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50대만 넘어가도 40% 이상이 밤에 한 번은 깨시고요. 60대는 60% 이상이 밤에 한 번은 깨십니다. 수치를 보면 성인 중 절반 이상은 야간요를 경험하고 계신 거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야간요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야간요의 문제는 무엇이냐? 낮에 소변 좀 자주 본다고 해서 엄청 불편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밤에 소변 때문에 깨면 일단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지죠.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야간요가 사망률과도 연관이 많습니다. 밤에 3번 이상 깨신다면 사망률이 무려 2.5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물론 야간요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진다라는 뜻은 꼭 아니지만 야간요가 생기는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분명한 것은 건강에 해롭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한의원에도 야간요 환자가 많이 오시나요? 네, 많이 옵니다. 야간요를 직접 치료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디가 아파서 오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소변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먼저 저희가 야간요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야간요의 대표적인 원인은 우선 소변의 절대량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야간 단요라고 하는데 또 방광이 예민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민하다고 해서 과민하다,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소변이 방광에 조금만 차도 자극이 돼서 소변이 마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간혹 본인은 모르지만 수면 무호흡증이나 이런 수면 질환 때문에 야간요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당뇨, 고혈압, 비만도 위험인자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야간요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긴다고 보나요? 먼저 한의학에서 소변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위에 들어와서 소화를 시킵니다. 소화시키면 영양분은 전부 다 흡수가 되고 나머지 찌꺼기들은 소변, 대변으로 해서 소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소장에서는 소변과 대변이 섞여 있는데 물 종류는 소장에서 방광으로 가 소변이 되고 나머지 찌꺼기들은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가서 대변이 됩니다. 이 과정이 정상적인 소화 흡수의 과정인데 위장에 문제가 있으면은 위장에서 물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물이 많이 만들어져서 방광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야간요가 됩니다. 원래 체질적으로 방광 자체가 약한 체질들이 있습니다.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신장, 방광 이런 장기들이 약해집니다. 이런 분들은 원래 방광이 약하기 때문에 소변에 문제가 또 많이 생깁니다. 또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늘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은 한의학에서는 불안은 신장과 방광에 배속되는 정신활동입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생겼을 때에도 방광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신장과 방광이 차가워지면, 즉 아랫배가 차가워지면 방광도 예민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나누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야간요의 원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는 치료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변의 양이 많아져서 야간요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항이뇨 호르몬을 먹으면 효과는 꽤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항이뇨 호르몬은 조심해야 하는 게 이 약이 물을 억지로 몸에서 못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액이 묽어져서요, 나트륨 저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트륨을 주기적으로 혈액을 통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노인분들일수록 나트륨이 떨어지면 낙상이라든지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러운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한의학적인 처방을 고민을 좀 많이 해보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야간요를 접근하시나요? 또 혹은 평소에 환자분들이 먹고 도움이 될 만한 차나 음식은 없을까요? 저도 치료할 때 야간요가 쉬운 질환은 아닙니다. 방광에 좋은 여러 가지 약재들이 있는데 이 약재들을 써보면 재미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효과가 없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치료하면서 그나마 도움이 되었던 것은 방광에 좋은 약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가 안 좋은지를 찾아서 안 좋은 부분을 해결했을 때 그때 방광이 같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소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지고 사람에게 대입해서 환자분이 어디가 안 좋은지를 찾아서 치료를 합니다. 위장이 안 좋아서 소변이 많아지는 경우는 생강이 좋습니다. 생강은 구하기도 쉽고 효과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장이 약하신 분들한테 소화 기능도 돕고 방광 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생강을 꼭 권하는 편입니다. 차로 먹어도 좋고 생강을 얇게 썰어서 거기에 간장을 조금 뿌려서 먹으면 반찬으로도 먹기 좋습니다. 예전에 광고에서 남자한테 참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이런 광고도 있었던 것이 산수유입니다. 산수유는 방광 자체도 튼튼하게 하고 소변을 잘 나가게도 하고 정력에도 좋습니다. 불안감이 많으신 분들은 흔히 우리가 빵 위에 시나몬 가루를 뿌린다고 하죠. 네. 계피 가루입니다. 이 계피, 계지, 육계 같은 종류인데요. 이 계피 가루가 불안감을 잘 없앱니다. 또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은 연잎, 연꽃에 알맹이 있는 연박, 연자육이라고 하는데 이 연자육도 방광에 매우 좋습니다. 김기탁 선생님께 야간요의 한방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봤고요. 별개로 또 다른 원인이 야간요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의외로 다리 부종이 야간요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부종은 다리에 물이 고여 있는 건데 잠자리에 눕게 되면요 다리에 있던 물이 흘러나와서 소변으로 만들어지니까 자는 도중에 깨어나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붓는 분들은 잠자기 전에 다리를 높게 올려두라고 조언도 듣는데 그런데 이것보다요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다리가 붓는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20분 동안 한쪽은 다리를 30cm 정도 의자에 올리고 있었고요 나머지는 수영장에서 몸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의자에 올리고 있었던 임산부들은 생각보다 붓기가 잘 안 빠졌는데 몸을 물에 담그고 있었던 임산부들은 붓기가 훨씬 줄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수압에 의해서 다리에 혈액순환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따라서요 잠자기 전에 20분 동안 깊은 욕조에 몸을 최대한 담그시면 수압에 의해서 다리에 혈액순환이 일어나고 이뇨작용은 촉진돼서 소변을 미리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소변을 미리 보시게 되면 중간에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지? 저도 여기에 와서 제 의견만 말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소개하신 이런 내용들이 환자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자리가 있으면은 양방적인 내용과 함께 한방적인 내용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기탁 선생님과 야간요에 대해서 의학적인 거, 한의학적인 거 같이 아울러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